봄비가 서울의 새벽을 촉촉이 적시던 날, 강명자 할머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첫 야간 근무를 마치고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자신의 작은 방세를 내기 위해 이 일자리가 간절했다. 오랜 세월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자로 지내며 빈 캔을 주워 겨우 목숨을 이어온 그녀에게 이 병원의 야간 청소부 자리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다. 아이고, 이 늙은 뼈다귀가. 강명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에 인상을 쓰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문득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날 밤 재계의 거물 박성준 회장이 가슴 통증으로 급히 입원해 있었다. 그의 아들인 박지우 의사가 직접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은 병원 직원들에게 감동적으로 비쳤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돌볼게요. 지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자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포착했다. 여러 차례 약물 투여에도 박성준 회장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살아온 반평생 동안 명자 할머니는 수많은 약들의 색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 의사가 주사기에 채운 투명한 액체에서 미묘하게 다른 색조가 보였다. 마음 한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잠시만요,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순간적인 용기로 그녀는 지호가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지호 의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 간호사들이 황급히 다가와 명자 할머니를 밀쳐냈다. 전문가에게 맡겨두세요. 할머니는 청소나 하세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명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박성준 회장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희미한 감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병실을 나오며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쌓인 직감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 위험해. 뭔가 해야 해.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결심했다. 비록 자신이 보잘것없는 청소부일지라도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회장을 지켜볼 것이다. 다음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술렁이고 있었다. 강명자 할머니는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병원 구석구석을 닦으며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전날 밤 박지우 의사의 손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부가 되어버렸다. 감히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박지호 선생님한테 그런 무례를 다니. 저 할머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젊은 간호사 하나가 또래에게 속삭였다. 환자는 의사 선생님 친아버지인데 왜 해를 끼치겠어요? 평생 길러준 아버지에게 독을 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른 간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든 걸레가 떨리고 있었다.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70년 넘게 살아온 세월 동안 다져진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회장님이 위험해. 평생 의뢰 자리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병원 전체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차가운 눈길이 등을 오싹하게 했다. VIP 병실에 누워있는 박성준 회장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아들이 주는 약을 복용할 때마다 그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다. 그 빌딩 중 몇 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건설한 상준그룹의 소유였다. 그토록 엄격하게 키웠던 지호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가능성과 싸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박성준은 아들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바라보았다. 전날 밤 그 청소부 할머니의 필사적인 얼굴과 주사기를 붙잡던 손짓이 떠올랐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병원을 나서던 명자 할머니는 주차장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성준 회장의 개인 비서 김정우에게 불려 세워졌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젯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있었다. 제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겠어요? 명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저 이상한 것을 봤을 뿐인데 약의 색이 달랐어요. 평소에 링거액과는 달랐다고요.
김정우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 작은 약속이 명자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드디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차가운 봄비가 명자 할머니의 낡은 우산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스함이 있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박 지사는 아버지의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명자 할머니의 주의 깊은 시선이 자신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정우는 지우이사 모르게 약 샘플을 사설연구소로 보내 분석을 맡겼다. 이 결과는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김정우는 실험실 연구원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명자 할머니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변함이 없었다.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고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상이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는 VIP 병실 주변을 맴돌며 간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거리에서 생활했던 세월 동안 그녀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을 배웠다. 할머니, 왜 이 병실만 자꾸 청소하세요? 젊은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다. 아이고, 늙은이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청소했는지.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은 회장의 링거액을 주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정우가 실험실 결과를 받으려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쥐약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몇 분간 차 안에서 만연자실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박지호 의사가, 그토록 존경받던 의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김정우는 차 안에서 결과지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병원으로 돌아와 악화된 박성준 회장에게 진실을 전했을 때 회장은 충격과 슬픔에 젖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일단 약을 계속 받는 척하면서 증거를 더 모으자. 박성준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명자 할머니는 병실을 청소하며 회장의 감사한 눈빛을 발견했다. 김정우가 그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 사이에 침묵의 이해가 오갔다. 확인이 된 것이다. 이제 위험은 실제가 되었다. 그들은 박성준 회장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잔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명자 할머니는 빗자루를 꾹 쥐며 결심했다. 평생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어두운 복도 사이로 박성준 회장은 남은 힘을 모아 김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탈출을 결심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아들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히 이렇게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무리였다. 그는 지호가 다른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잠든 척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밤 2시가 되자 병원은 고요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김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박성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맨발로 VIP 병실을 빠져나온 박성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져 그를 의식을 잃게 할 정도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과도 같았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정우 씨, 난 더 못 가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김정우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안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 못했다. 복도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다.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무슨 일로?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저는 회장님 비서인데 중요한 서류를. 김정우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 지체가 치명적이었다. 지원을 받지 못한 박성준은 자신의 힘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는 간신히 2블록 거리를 걸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대로 쓰러졌다. 놀랍게도 그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강명자 할머니였다.
24시간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을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바닥에 쓰러진 재벌 회장을 알아본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명자 할머니의 거친 손이 박성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의식이 희미한 박성준을 명자 할머니는 놀라운 힘으로 자신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끌었다.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아온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한밤중 서울의 뒷골목을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운명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선택했다. 독사를 의심했던 유일한 청소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수 없는 그 부자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박성준의 축 늘어진 몸을 부축하며 속삭였다. 그녀의 낡은 신발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무거운 소리를 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조용히 그들의 도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의 방은 비록 작지만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다다미가 깔려 있었으며 구석에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전기 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낡은 이불 위에 재벌 박성준 회장이 누워 있었다. 아이고, 정신이 드세요? 명자 할머니는 박성준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다. 명자 할머니는 수십 년 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 할머니에게서 배운 민간요법을 떠올렸다. 인삼과 쑥, 그리고 여러 약초를 섞어 끓인 차를 준비했다. 쥐약 성분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회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쓰지만 독을 빼는 데 좋을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성준의 입술에 차를 갖다 대었다. 한 모금, 두 모금. 서서히 박성준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통증과 피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돌보는 명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발견했다. 그녀가 건네는 생강차를 마실 때마다 위장에 타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평생 권력과 부의 세계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이런 소박하고 진정한 배려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한편 병원에서는 박지우 의사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가 투여한 독약이 충분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아버지가 병원 어딘가에서 이미 숨을 거둘 거라 생각했다. 이 상황이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진행해야 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호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슬픔에 젖은 척했다. 이후로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핑계를 댔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모두가 아들의 슬픔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호가 얼마나 서둘러 장례식을 마치고 상속 절차를 밟고 싶어 하는지를. 그 모든 소동에서 박성준은 명자 할머니의 소박한 집에서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이 평범한 청소부에게 끝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회장님,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다. 덕분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몇 주가 지나자 박성준 회장은 상당히 기력을 회복했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앉아서 명자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사셨어요? 박성준은 창가에 앉아 물었다. 네, 특별한 건 없었지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명자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박성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아들, 탐욕스러운 아들에게 강요했던 엄격함과 성공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 보였다. 자신의 피부치가 저지른 차가운 배신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정의를 원했고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다. 비유적으로 지호가 자신의 독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김정우를 불러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병원 사건 이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김정우는 박성준의 지시에 따라 가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했다. 그들은 한민국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 사람은 70년대 박성준이 가졌던 비밀 연애의 결실인 아들이라는 설정이었다. 이 소문을 재계와 연예계 기자들에게 흘려보세요. 확인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것처럼요. 박성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금융 전문지와 가십지에선 박성준 회장의 수조 원대 유산을 두고 벌어질 상속 분쟁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한민국은 누구인가? 상준그룹 상속 전쟁의 새로운 변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지호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가 상속받을 재산을 나눠야 할 판이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민국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서둘러 처분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회사 지분, 주식들을 일단 현금으로 확보해야 해. 빨리. 지호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박성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들이 헐값에 내놓은 자신의 제국의 핵심 부분들을 다시 사들였다. 그의 정체나 소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뉴스와 아들의 절망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우에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었다. 회장님, 지우 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김정우가 보고했다. 박성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장례식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박지호 의사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그러나 사생아에 관한 소문들이 그의 평안을 갉아먹고 있었다. 법적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선 공식 사망증명서가 필요했다. 그의 공공기관 인맥 덕분에 의료 보고서를 위조할 수 있었지만 사망증명서 발급에는 아직 문제가 있었다. 가족과 회사의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다.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준그룹의 핵심 사업체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사업가라고 했다.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자본 투자로 지호는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다. 이 한민국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 수수께끼의 투자자와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하죠. 지호는 통화를 마치며 한숨을 쉬었다. 만남의 날이 왔다.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지호가 예약된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 경찰들이 김정호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고 박성준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살아있고 차갑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아, 아버지? 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성준의 옆에는 강명자 할머니가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품위 있게 재벌의 개인 비서처럼 보였다. 지호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내가 날 독살하려 했지. 박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계획, 거짓 장례식, 허둥지둥 처분했던 재산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망진단서는 필요 없겠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박성준이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경찰관 하나가 지호에게 다가왔다. 박지호 씨,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의사에서 범죄자로 모든 계획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누가 아버지를 구했는지, 그리고 왜 이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버지 곁에 있는지 모든 의문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밝혀진 진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행동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것이다. 고급 호텔 방 안에서 살아있는 박성준 회장의 모습은 박지호 의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눌렀다. 김정우와 한국 경찰들이 아들을 체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눈에 띄게 마른 몸으로도 박성준은 등을 곧게 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잠깐만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욕이나 분노의 외침 없이 박성준은 강명자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한민국이라는 가짜 사생아 소문을 퍼뜨려 상준그룹의 재산을 헐값에 다시 사들였는지,
거의 모든 재산을 되찾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우의 양심을 치는 망치 같았다.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김정우가 모은 독살 증거와 사기 증거가 이미 당국에 넘어갔어. 박성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김정우가 견고한 서류 가방을 열어 증거물들을 꺼냈다. 독약 분석 결과, CCTV 영상, 거짓 사망 증명서 위조 시도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지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을 때 지호는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 제발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박성준의 표정은 변함없이 냉랭했다. 평생 엄격했을지언정 박성준은 결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경찰에 신호를 보냈다. 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우가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박성준은 명자 할머니와 김정우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많은 권력 있는 가문의 비극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산이 저주가 되어 혈연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괜찮으세요, 회장님? 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호텔 방을 나서는 박성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다. 그의 뒤로 서울의 찬란한 스카이라인이 창문으로 보였다. 한때 그가 지배했던 도시였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 아들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김정호가 물었다. 집으로. 박성준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예전의 저택이 아니었다. 새로운 이해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었다. 박지호의 사건은 이후 몇 주 동안 현지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의사 아들이 억만장자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식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상준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준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불필요한 추문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아들을 부끄러운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비록 지호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박성준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강명자 할머니는 이제 공식적으로 박성준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여행 일정 조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했고 무엇보다도 전통 지식으로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데 힘썼다. 아들의 패신에 따른 슬픔과 실망 속에서도 박성준은 이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할머니의 존재에서 위안과 안정을 느꼈다. 회장님, 오늘은 인삼차를 준비했어요. 면역력에 좋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렸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쩌면 당신은 내 평생 최고의 의사인지 모르겠군요. 박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우의 상황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박성준에게 아들이 진정한 뉘우침 없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불명예를 공개적으로 마주하고 도덕적 파산과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성준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용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준은 가족과 그룹 임원들에게 지호를 무기한 경영에서 배제할 것임을 설명했다. 상준그룹의 어떤 부분도 그에게 맡겨지지 않을 것이며 낮은 직급의 업무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배신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그럼 누가 회사를 이어받게 됩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성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소. 하지만 확실한 건 미래의 상준그룹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이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비전이 담겨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이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박성준 회장은 자신의 기업들을 재정비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항상 엄격한 기업인이었지만 죽을 뻔한 경험 후에 자신의 부에 더 고귀한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강명자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노숙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박성준은 상준그룹 중역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상준그룹 본사 건물에서 돌봄의 손길 프로젝트 발표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노숙자 노인들에게 쉼터, 의료,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성준의 초청으로 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했다. 저도 오랫동안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기회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말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임원들, 사업 파트너들, 지역 관계자들은 이 계획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억만장자와 노숙자 출신 노인의 이 예상치 못한 조합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언론에 프로젝트가 소개되면서 박성준에 대한 대중의 시각도 변화했다. 한때 냉혹하고 거리감 있게 보였던 사업가가 이제는 공익에 헌신하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 회장님, 오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김정우가 행사 후 보고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네.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많아.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묻어났다. 한편 지호는 자신의 법적 합의에 따른 결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서울 외곽에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한때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아들은 아버지가 늘 가르치려 했던 겸손함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그냥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봉사 현장 관리자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흰 가운과 특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그가 스스로 판 함정이었다. 박성준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그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할머니? 박성준이 물었다. 회장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대답에는 따뜻한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지우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는 대부분 반개방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사회봉사를 하는 완화된 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젊은 의사에게 이제 특권 없이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었다. 드디어 그는 버림받음의 고통, 불안정함,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지호는 고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박성준 회장은 그룹 재편을 마무리하고 회장직을 다시 맡았으며 더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강명자 할머니가 조언자이자 개인 비서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역사적인 마을들, 불교 사찰들, 국립공원들을 방문했다. 이 여행에서 그들은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자원을 기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회장님, 마을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하네요. 명자 할머니가 시골 마을에서 열린 작은 행사 후에 말했다. 그들의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할머니. 박성준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던 명자 할머니는 이제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가 구하는 데 일조한 가족이었다. 박성준의 저택에 그녀만의 방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이제 그녀는 좋은 음식과 품위 있는 옷을 누릴 수 있었고 마침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한강공원의 고요한 오후, 박성준은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일들을 회상했다. 톡살 시도, 탈출, 배신, 거짓 사생아 소식, 그리고 마침내 반전. 그는 지호를 생각했다. 멀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아들. 가족 상처는 컸지만 아마도 시간과 아들의 진정한 뉘우침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그룹 재편 회의를 마치며 박성준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오늘부터 강명자 여사는 우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서서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수 소리가 즉시 울려 퍼졌다. 박성준은 승리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만의 목적대로 활용하고
탐욕의 도구로서가 아닌 주권자로서의 자유를 되찾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살아남아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의 승리였다. 권력에 의해 부패한 가족관계의 연약함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이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군요, 회장님. 명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할머니.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성준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아침은 곧 한 가정의 비명소리로 깨어졌다. 엄마, 아파요. 귀가 너무 아파요. 5살 박준호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비명에 잠에서 깬 김지연은 허둥지둥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다. 이전에도 준호가 악몽을 꾸고 깨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연은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악몽 꿨어. 지연은 침대에서 몸부림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귀가 아파요. 귀 안에서 뭔가가 움직여요. 준호는 오른쪽 귀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며 울부짖었다. 지연은 아들의 귀를 살펴보았지만 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준호야,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손전등 가져올게. 지연은 서둘러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찾아 가져왔다. 아들의 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귀 안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중이염이 아닐까 생각하던 그때 지연은 숨이 멈출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준호의 귀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비늘이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하느님 맙서사.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보아도 분명했다. 준호의 귀 안에는 작은 뱀이 들어가 있었다. 여보, 빨리 와요. 지연은 남편 박민수를 향해 소리쳤다. 민수가 방으로 달려왔을 때 지연은 이미 준호를 안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민수는 당황한 채 물었다. 준호 귀 안에 뱀이 있어요. 빨리 차 가져와요. 병원에 가야 해요.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곧바로 차키를 집어들고 아내와 아들을 따라 현관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아침 교통은 항상 복잡했지만 그날 민수의 운전은 그 어느 때보다 필사적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 그곳에는 뛰어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의료진에게 인계되었다. 응급실 간호사는 준호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수진 교수를 호출했다. 수진 교수는 병원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다. 그녀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소아 환자들의 이물질 제거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녀조차도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준호야. 나는 수진 선생님이야. 귀가 많이 아프니? 수진은 준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다. 준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귀를 잡고 있었지만 의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약간 진정되는 듯했다. 선생님, 귀 안에서 뭔가가 계속 움직여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준호야. 내가 도와줄게. 먼저 귀 안을 살펴볼 거야.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낼게. 수진은 이경을 들고 준호의 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곧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준호의 부모에게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확실히 뱀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지연과 민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다. 교수님, 우리 아들 괜찮을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준호를 처치실로 옮기고 마취를 해서 뱀을 제거하는 시술을 할게요. 수진의 말에 준호의 부모는 동의했다. 준호는 곧 처치실로 이동되었고 경미한 마취가 시작되었다. 준호가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동안 수진은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먼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뱀을 제거하려 계획했다. 먼저 흡입기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뱀이 귀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수진은 정밀한 의료용 흡입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부드럽게 작동시켰다. 그러나 뱀은 오히려 흡입력을 피해 더 안쪽으로 움직였다. 준호의 맥박이 빨라졌고 비록 마취 상태였지만 그의 몸이 반응을 보였다. 이런 흡입기로는 안 되겠네요. 핀셋을 사용해 볼게요. 수진은 매우 정교한 의료용 핀셋을 들고 뱀의 머리 쪽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뱀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핀셋을 피했다. 더 심각한 것은 뱀이 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고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은 동료 의사들과 상담한 후 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준호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뱀을 제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뱀이 계속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미세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절개를 통해 뱀에 접근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지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교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수진은 수술팀을 소집했다. 이제 준호는 더 깊은 마취 상태로 들어갔고 수술실의 모니터에는 그의 생체 신호가 표시되었다. 수진은 이비인후과 수술에 전문화된 미세 현미경을 통해 준호의 귀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 봐요. 뱀이 무언가를 감싸고 있어요. 수술실 내의 다른 의사들도 현미경을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뱀은 작고 날카로운 금속 물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장난감의 일부분처럼 보였다. 아이가 장난감 조각을 귀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이 그것을 먹이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 그들은 뱀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금속 조각도 제거해야 했다. 금속 조각이 잘못 움직이면 고막을 찢거나 뇌를 손상시킬 수 있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뱀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뱀과 금속 조각을 함께 제거해야 해요. 수진은 특수약품이 묻은 면봉을 사용하여 뱀에게 접근했다. 면봉에 묻은 약물은 뱀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몇 분 후 뱀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좋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진은 정밀한 집게를 사용하여 뱀의 몸체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뱀을 당기기 시작했다. 뱀은 금속 조각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수술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의 시선이 수진의 손과 현미경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땀이 수진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뱀과 금속 조각이 함께 준호의 귀에서 빠져나왔다. 수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했습니다. 뱀과 금속 조각을 모두 제거했어요. 고막은 약간의 자극이 있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진은 준호의 귀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사했다. 출혈은 미미했고 내부 손상도 크지 않았다. 고막이 약간 자극받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였다. 후속 처치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귀 안을 깨끗이 소독하겠습니다. 감염 예방이 중요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제거된 뱀은 작은 흰색 뱀으로 독이 없는 종으로 확인되었다. 금속 조각은 준호가 좋아하던 장난감 로봇의 일부였다. 부모는 준호가 몇 달 전에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아이가 그 조각을 귀에 넣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수술 후 준호는 회복실로 이동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귀의 통증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엄마, 아빠. 준호가 약하게 불렀다. 지연과 민수는 곧바로 아들의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졌어. 지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이 회복실로 들어와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준호 상태는 양호합니다. 귀의 통증은 며칠 동안 계속되겠지만 약을 복용하면 견딜 만할 거예요. 고막에 약간의 자극이 있었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민수의 말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건강히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종종 귀나 코에 작은 물건들을 넣곤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주세요. 집에서 직접 제거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지연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준호가 작은 물건을 가지고 놀 때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준호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했다. 그의 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청력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다. 귀에서 발견된 뱀은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로 보내졌다. 그것은 흰배 꼬리뱀으로 확인되었고 독성이 없는 무해한 종이었다. 연구진은 이 뱀이 어떻게 준호의 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추측했다. 아마도 아이가 잠든 사이에 뱀이 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류의 뱀은 작고 따뜻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 안에 금속 물체를 감지하고 먹이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수진은 의학학술지에 이 사례를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다른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준호가 퇴원한 후 지연과 민수는 아들의 방을 철저히 점검했다. 그들은 벽에 작은 틈새나 구멍을 모두 막았고 창문에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했다. 또한 준호의 장난감도 꼼꼼히 확인하여 작은 부품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호에게 귀나 코에 물건을 넣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었다. 준호는 이제 그 위험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준호야, 귀나 코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 아프고 위험할 수 있어. 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준호는 진지하게 약속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이해의 빛이 있었다. 몇 주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평소와 같이 활기차게 놀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끔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그 악몽에서 그는 항상 귀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 지연은 아들이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 준호야. 그건 그냥 꿈이야. 이제 내 귀는 완전히 괜찮아졌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호의 악몽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호기심과 배움의 욕구가 자리 잡았다. 놀랍게도 준호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호기심은 좋지만 그것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준호는 학교 과학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발표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것이 중요한 안전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준호가 나눠준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선생님의 말씀 후 친구들은 준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특히 한 명의 여학생 민지는 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준호야, 너 정말 용감했구나. 나였으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민지의 말에 준호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는 민지에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수진 선생님이 괜찮을 거야라고 말해줘서 조금 용기가 났어. 준호와 민지는 그날 이후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의학책을 읽고 장래의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갔다. 준호의 부모인 지연과 민수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한때는 끔찍한 악몽 같았던 사건이 이제는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여보, 준호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훨씬 더 책임감 있고 사려 깊어졌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쩌면 그 힘든 경험이 준호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요.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었다. 수진 교수는 준호의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이비인후과 응급처치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매뉴얼은 전국의 병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준호라는 한 어린 환자를 통해 의사로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의학적 지식보다 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진 교수는 의대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이 말을 강조했다. 그녀에게 준호의 사례는 단순한 의학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시였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 과학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주제는 신체의 경이로움과 귀의 구조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간 지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듯이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심각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준호의 발표는 학교 전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는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 성공은 그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의학에 대한 꿈을 더욱 확고히 했다. 준호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민지도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무서운 경험을 이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바꿨잖아. 민지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 내가 내 이야기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준호의 힘든 경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준호의 가족은 이제 매년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했다. 그들은 그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정했다. 준호야, 오늘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야. 우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지. 지연은 매년 이날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했고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 그때 저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수진 선생님께도 항상 감사해요. 준호의 말에 부모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아들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새삼 느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준호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장래 진로를 이비인후과 의사로 확실히 정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저는 수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이 담임 선생님은 그의 진로 계획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준호의 경험과 그로 인한 성장은 많은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다. 준호야, 내 꿈을 응원한다. 너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그는 종종 학교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안전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분명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진솔한 경험담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수진 교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그는 고등학교 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진 교수를 인터뷰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박준호 기억하세요? 10년 전 귀에 뱀이 들어갔던 환자입니다. 수진 교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 기억하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네. 준호는 수진 교수에게 자신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꿈의 시작점이 된 그날의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교수님,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특히 교수님처럼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수진 교수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오랜 의사 생활 동안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준호처럼 어려운 경험을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었다. 준호야, 너의 결심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수진 교수는 준호에게 의대 생활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또한 그녀는 준호에게 병원 견학의 기회도 제공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병원에 와서 하루 동안 의사의 일상을 경험해 볼래? 물론 너의 부모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준호는 이 제안에 기뻐했다. 그는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 허락을 받았고 다음 주에 병원 견학을 하기로 했다. 견학날 준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수진 교수의 일과를 따라다녔다. 그는 환자 진료, 수술 참관, 의료진 회의 등 의사의 다양한 일상을 경험했다. 그 경험은 준호에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더욱 확고히 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수진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내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언젠가 동료 의사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그날 이후 준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더욱 분명했고 그 꿈을 향한 열정은 더욱 강해졌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대학 입시 원서에 첨부했다. 그 에세이는 단순한 사건 묘사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성장, 그리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명확한 삶의 방향과 목표였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명임을 깨달았다. 준호의 진솔한 에세이는 입시위원회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그의 꿈은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입학 후 첫날, 준호는 의대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게 되었다. 그의 독특한 경험과 그로 인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는 동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아,
정말 대단한 경험이네. 그런 일을 겪고도 오히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니 정말 멋있다. 동기들의 반응에 준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 대학 생활 동안 준호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종종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의 경험담은 어려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도 너희처럼 정말 아팠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용기를 내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준호의 따뜻한 격려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점차 이야기 의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의대 3학년 때 준호는 이비인후과 실습을 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이 오래전 경험했던 공포와 불안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자신이 환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환자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의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준호의 이러한 태도는 교수들과 선배 의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준호가 가진 특별한 경험과 그로 인한 공감 능력이 그를 뛰어난 의사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를 졸업한 후 준호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늘 꿈꿔왔던 대로 이비인후과를 전공으로 선택했다. 레지던트 시절 준호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어린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공감 능력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 귀에 뱀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정말 아프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준호의 진솔한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부모들에게는 안도감을 주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준호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큰 결정을 내렸다. 바로 수진 교수가 일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지원한 것이다. 교수님, 제가 드디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곁에서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수진 교수는 준호의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호의 성장을 지켜봐 왔고 그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준호 선생, 우리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당신의 특별한 경험과 공감 능력이 우리 병원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준호는 자신이 환자로서 처음 방문했던 병원에서 이제는 의사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준호는 특히 어린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의료 환경과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자료와 놀이 치료 방법을 고안했다. 아이들은 종종 병원과 의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설명과 공감, 그리고 놀이를 통해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아이들을 위해 활용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프로그램은 병원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점차 다른 병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아이들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8살 소녀 지민이었는데 그녀는 귀에 작은 장난감 조각이 들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민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지민이가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준호는 지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안녕, 지민아. 나는 준호 선생님이야. 귀가 많이 아프니?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통증이 가득했다. 나도 어렸을 때 내처럼 귀가 많이 아팠어. 심지어 내 귀에는 작은 뱀이 들어갔었지.
지금은 그냥 장난감 조각이니까 금방 나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준호의 이야기에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표정이 약간 밝아졌다. 정말요? 선생님 귀에 뱀이 들어갔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용감하게 치료를 받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의사가 되었지. 지민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지민의 귀를 검사하고 특수도구를 사용해 장난감 조각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전체 과정 동안 그는 지민에게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왔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아주 용감했어, 지민아. 지민은 기쁜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의사가 될래요. 지민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또 다른 어린이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렇게 준호의 삶은 한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변화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 귀 속의 뱀 이야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이들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준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리며 과거의 고통에서 현재의 치유자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후 동물과 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엄마, 나 커서 동물 선생님이 될래요. 아니면 수진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이 될래요. 지연은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서울의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공유되었다. 아이들이 귀나 코에 물건을 넣는 행동의 위험성과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된 것이다. 수진 교수의 의학학술지 보고서는 국내의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이 사례를 통해 어린이 이비인후과 응급처치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이는 많은 병원에서 채택되었다. 아이들의 귀나 코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조치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1년 후 준호의 가족은 수진 교수를 다시 만났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준호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지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준호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수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이제 6살이 되었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준호야, 귀는 어때? 아직도 아프니? 아니요, 선생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저 커서 선생님처럼 의사 될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준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자신의 신체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의학과 치료의 중요성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다. 지연과 민수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아이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작은 변화나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진 교수는 준호의 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을 후배 의사들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의과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의 증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준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동물과 의학 관련 책을 열심히 읽었고 과학 실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귀 속뱀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험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말이야. 내 귀 안에 진짜 뱀이 있었다고. 수진 선생님이 수술해서 뺐어.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점차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도 준호처럼 귀나 코에 물건을 넣지 않기로 약속했다. 준호의 이야기는 학교에서도 알려져 선생님들이 안전 교육 시간의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신체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좋은 예시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귀나 코, 입에 작은 물건을 넣으면 안 됩니다. 준호처럼 큰 일이 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선생님의 말을 들었고 준호를 약간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렇게 준호의 귀 속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가장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준호는 이제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뱀이 없었고 그 자리에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준호가 성장하면서 그의 귀 속뱀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학적 사례를 넘어 인생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변해갔다. 준호는 이경,